노숙자의 집, 정호성이 화려한 투자 브로슈어를 펼쳐놓고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공산 투자. 사실은 함정이었어요. 정호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개발은 절대 불가능한 땅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요. 정호성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너희 가족을... 화재 기억 안 나세요? 황나라가 4살 때 일으킨 그 화재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노숙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나라는 어린애였다고. 사고든 뭐든 우리 가족은 망가졌어요. 정호성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가족도 똑같이 망가질 차례예요. 제발 우리 기찬이만은. 늦었어요. 게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복수의 첫 번째 수순이 완성되고 황기찬과 노숙자가 몰락하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노숙자의 집에 정호성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건네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숙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호성의 모습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정호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노숙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공산 쪽에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고속도로 개발 확정으로 땅값이 몇 배는 뛸 예정이거든요. 정호성은 가방에서 화려한 브로슈어와 서류를 꺼내며 노숙자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개발 계획도와 함께 투자 수익률 전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약속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야? 몇 배나 뛴다는 거야? 노숙자의 눈이 욕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배, 잘 되면 20배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투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서. 정호성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노숙자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런 좋은 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누나께서 항상 좋게 대해주셔서요. 그리고 기찬이도 잘 되고 계시니까 좋은 기회 있으면 나눠야죠. 정호성의 말에 노숙자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아들 기찬의 성공을 인정받은 기분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기찬이가 YL그룹 회장이 되고 나서 정말 달라졌지. 요즘 사람들이 나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데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 이 정도 규모면 최소 50억은 있어야 제대로 된 구획을 살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이 투자하실수록 수익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요. 노숙자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5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현기증이 났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50억이라.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그럼 안 되겠네요. 정호성이 아쉬운 듯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날아가거든요. 이미 재벌가 몇 군데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노숙자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같았습니다. 잠깐! 좀 더 생각해 볼게. 혹시 담보대출도 가능한 거야? 당연히 가능하죠.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누나 집 시세가 얼마나 돼요? 정호성은 내심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친절한 조언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랑 상가 몇 개, 그리고 기찬이가 사준 아파트까지 합치면 5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1년 후에는 수백억 자산가가 되실 거예요. 기찬이 형보다도 더 부자가 되실지도 몰라요. 노숙자의 눈에 탐욕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들 기찬을 능가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기찬이 성공한 것도 내가 뒷바라지 잘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 이번엔 내가 직접
정호성은 계약서를 꺼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누나.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노숙자는 서둘러 계약서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세부 조건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지. 정말 확실한 거야? 100% 보장드려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펜을 든 노숙자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단단한 결심으로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정호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수순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누나. 곧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정호성의 입가에 스친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노숙자는 창백한 얼굴로 은행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과 상가들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서류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땅값이 오르기로 했는데.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은행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화공산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투자하신 토지는 현재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고요.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시면 담보물을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노숙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린벨트라는 말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기찬아! 기찬아! 노숙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황기찬이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을 때 노숙자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황기찬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찬아, 우리 망했어. 집도 상가도 다 날아갔어. 노숙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혼자 그런 큰 결정을 해? 미안해, 기찬아. 너보다 더 부자 되고 싶어서.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엄마가 되기 싫어서. 노숙자의 울음소리는 집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황기찬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확히 얼마나 빚이 생긴 거야? 50억.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60억이 넘을 거야. 황기찬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YL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60억을 즉시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집까지 넘어가면. 노숙자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황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의 재산은 언젠가 자신의 몫이 될 것이었고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황기찬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YL그룹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돼. 어차피 회장 자리는 내 거니까 지분이 좀 줄어도 상관없어. 노숙자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기찬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이잖아. 황기찬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을 매각한다면 누구에게 팔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분 매각 절차를 시작할게. 며칠만 버텨. 고마워, 기찬아. 정말 고마워. 노숙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했습니다. 황기찬은 어머니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상의해. 알았어, 기찬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위로했지만 둘 다 이것이 정교한 함정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더 큰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성과 윤비서는 조용한 카페에서 은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정호성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회장님, 황기찬이 지분 매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비서가 정중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얼마나 내놓나요? 정호성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전체 지분의 15%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8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호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준비된 페이퍼 컴퍼니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 12개 회사로 분산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각각 다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황기찬 측에서는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 비서는 정교하게 작성된 매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각 회사의 설립 일자, 대표자, 자본금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황기찬은 자신이 누구에게 지분을 팔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신 날,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들. 회장님, 매입 타이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산해서 매입하세요. 첫 번째 회사는 내일, 두 번째는 모레. 일주일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황기찬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성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황기찬은 당장 돈이 급해서 누가 사는지도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의심한다 해도 이미 늦었죠. 15% 지분으로는 경영권 장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정호성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돈맛을 보면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추가 매입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윤 비서는 정호성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복수는 차갑고 정확해야 해요. 정호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실패하죠. 그렇다면 매입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DH홀딩스 자금으로 충분해요. 지난 몇 년간 해외에서 쌓아온 자산이 이때 쓰라고 있는 거죠. 정호성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다음 단계 계획이에요. 지분 확보가 끝나면 본격적인 경영권 장악에 들어가는 거죠. 황기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때쯤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정호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실행에 옮기죠. 네, 회장님.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정호성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기찬과 노숙자는 아직도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윤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화라니? 무슨 소리야? 황기찬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각하신 15% 지분이 모두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된 지분들이 복잡한 소유 구조를 통해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이런 짓을? DH홀딩스의 정호성 회장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정호성. 그 이름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성이 어떻게 우리 지분을? 이때 강미란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강미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황기찬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 정호성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거야.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5%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잖아. 그게 문제야. 강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주주들의 지분을 계속 매집했어. 현재 25%를 넘어선 것 같아. 황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습니다. 25%라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정호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찬 회장님. 정호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호성, 너 뭐 하는 짓이야? 황기찬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합법적인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문제라도 있나요? 합법적인 투자라고? 이건 명백한 적대적 인수잖아. 정호성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적대적이라고 하기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지분을 팔아주셨는데요. 강미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노숙자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야?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호성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황기찬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가 일부러 엄마를 속인 거지. 속였다는 건 실례네요. 화공산 투자는 실제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죠. 정호성의 뻔뻔함에 황기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뭘 원하는 거야? 강미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정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YL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거죠. 물론 제가 회장이 되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 황기찬이 발끈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일이니까 기다려보시죠. 정호성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그동안 YL그룹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호성이 나간 후 회장실은 충격과 절망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황기찬과 강미란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황기찬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다음 날 황기찬과 노숙자는 짐을 꾸려 YL그룹 회장 전용 저택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정호성의 완벽한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찬아, 정말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야?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황기찬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트럭에 실린 짐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사위로 누렸던 화려한 생활의 흔적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 노숙자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모텔이라도 잡아야겠어. 돈도 별로 없으니까 싼 곳으로. 황기찬의 말에 노숙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찬아,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황기찬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호성한테 속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잘못이야. 노숙자는 아들의 원망 섞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기찬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황기찬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YL그룹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모자는 잠시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둘 다 지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찬아.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황기찬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결국 의지할 곳은 서로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실수만 안 했어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노숙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할게. 뭐든지 기찬이 네 말을 들을게. 두 사람은 한때 자신들의 것이었던 저택을 뒤돌아봤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넓은 정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호성 저 자식. 언젠가는 복수해야겠어. 황기찬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무슨? 우리가 어떻게 복수해? 노숙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야.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택시를 타고 저택을 떠나면서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기찬아, 우리 진짜 어디서 살아야 해?
일단 고시원이라도 잡자. 돈 모으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고시원이라니. 우리가?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에 선택권이 있어. 일단 버텨야지. 택시 안에서 모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라는 희망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 엄마가 다시 일해볼게. 뭐라도 해서 돈 벌어볼게. 엄마가 뭘 할 수 있어? 황기찬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청소라도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노숙자의 각오에 황기찬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황기찬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강제 퇴출된 후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나와. 강세리가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황기찬이 문을 열자 강세리는 즉시 달려들어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세리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황기찬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나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서 갈 곳도 없는데 진정하라고?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든 걸 잃었다고. 그래서 뭐? 우리 같이 망하자는 거야? 강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초라한 고시원 방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로 탓해봐야 뭐해. 차라리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생각해보자. 일어서? 어떻게? 강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YL그룹 회장 자리도 잃고 나는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어디 갈 곳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잖아. 강세리는 황기찬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정호성의 계략까지 미리 알 수 있어? 계략을 당하든 말든 결과적으로 당신은 나를 버렸잖아. 강세리가 격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쳤습니다. 나도 지금 당장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널 어떻게 책임져?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빠져 있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황기찬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강세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강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하자. 복수? 정호성이든 강재인이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거야. 강세리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졌습니다. 황기찬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강세리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한 일들 다 알고 있어. 횡령, 은호 유괴 공모, 김도혜 사건. 다 증거가 있다고.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리야,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위험하면 어때? 어차피 우리 잃을 게 더 있어.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필요하면 쓸 수 있잖아. 협상 카드로든 복수 수단으로든. 황기찬은 강세리의 변한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세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나를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제정신 운운해? 강세리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나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강세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협조 안 하면 혼자라도 할 거야. 강세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둬, 황기찬. 나를 배신한 대가는 비쌀 거야. 문이 쾅 닫히고 난 후 황기찬은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세리의 복수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은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옛 YL그룹 직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서류들이 정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인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황기찬의 횡령 증거는 물론이고 은호 유괴 사건 공모까지 다 드러날 거예요. 김도윤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만 같은 시각 강세리도 비슷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표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최근에 누군가 이미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재인이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혹시 강세리일까요? 그 여자도 황기찬에게 복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한편 강세리는 예전 YL그룹 회계팀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이창호 씨, 황기찬이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 관련 서류 있죠? 세리 씨, 그런 건 제가 함부로. 이창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함부로는 무슨?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강세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공범이라니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서류 조작해준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창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리 씨, 여기서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해요? 서류 안 주면 경찰서에서 할까요? 결국 이창호는 강세리의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로 저를 엮어드리지는 마세요. 당연히 안 엮어드리죠. 서류만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창호가 모르는 사실은 불과 2시간 전에 강재인과 김도윤이 같은 서류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김도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 누군가에 의해 이미 복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누군가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세리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니까 실수할 확률도 높죠. 강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세리가 먼저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계획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신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네요. 네, 세리보다 한 발 빨리 움직여야 해요. 같은 시각, 강세리는 수집한 증거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찬, 각오해. 네가 나한테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하지만 강세리는 자신의 성급함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재인은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요. 두 여자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승자는 더 영리하고 치밀한 쪽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재인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세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미리 파악하고 그보다 더 완벽한 증거를 준비한 것입니다. 도윤 씨, 이제 실행에 옮길 때예요. 강재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인 씨, 정말 확실해요?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횡령, 유괴 공모, 살인 교사까지. 빠진 게 없어요. 강재인은 두꺼운 파일을 김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모든 악행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의료진으로서 도의 사건에 대한 증언도 준비해 주셨고 법적 근거도 탄탄해요. 그럼 언제 검찰에 제출할까요? 지금 당장요. 강재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번졌습니다. 더 늦으면 강세리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강재인은 검사와의 면담에서 차근차근 황기찬의 범죄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님, 이 모든 증거들이 황기찬의 조직적인 범죄를 보여줍니다. 강재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기소에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언제쯤 수사가 시작될까요?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도 신청해 보겠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을 들고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 자료들을 보시면 황기찬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강세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검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리 씨, 죄송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라고요? 강세리가 경악했습니다. 황기찬 관련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군가 먼저 고발장을 제출한 것 같은데요. 강세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피해자 측에서 고발한 것 같아요. 강세리는 즉시 강재인을 의심했습니다. 강재인. 그년이 내 계획을 망쳤군. 한편 검찰청을 나온 강재인과 김도윤은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완벽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재인 씨가 워낙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가능했어요. 이제 황기찬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도희 씨도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죠. 강재인이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누나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성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재인 씨. 뉴스 보니까 황기찬이 긴급 체포되었다네요. 정말요? 벌써요? 강재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방금 속보로 나왔어요. 횡령, 유괴 공모, 살인 교사 혐의라고 하더군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도윤 씨, 우리가 해냈어요. 네, 정말 해냈네요. 정의의 실현을 위한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완벽한 결과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고시원에서 잠들어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죠?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체포? 무슨 혐의로요? 황기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횡령, 유괴 공모, 살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함께 가시죠. 황기찬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각, 강세리도 자신의 원룸에서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사기와 공모 혐의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나는 피해자라고. 강세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몇 시간 후 황기찬과 강세리는 구치소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황기찬이 강세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 웃기지 마. 강세리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보호는 무슨. 네가 멋대로 증거 수집이나 하고 다니니까 이 꼴이 난 거야. 그럼 당신은? 당신이 한 짓들이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과거의 애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리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황기찬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야? 우리 이제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데. 변호사라도 구해서 대응해야지.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 당신? 나? 둘 다 무일푼인데. 강세리의 말에 황기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황기찬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포기는 무슨. 이미 다 끝났어. 강세리가 절망적으로 웃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봐. 강재인, 김도윤, 정호성. 그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걸 알면 뭐해? 이미 늦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감정은 완전히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리야,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없어. 강세리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 그때는 각자 알아서 해. 잠깐, 세리야.
하지만 강세리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황기찬은 혼자 남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독방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성, 강재인, 너희들이 이런 함정을 쳤구나. 한편 강세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 망했어. 정말 다 망했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욕심과 악행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황기찬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투자 미팅에 나섰습니다. YB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투자 의향을 보였다는 윤비서의 연락을 받고서였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있다고요? 황기찬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투자자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윤이었지만 황기찬은 그녀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회장님. YB인터내셔널 대표 윤정희입니다. 정윤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투자 의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기찬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윤이는 내심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호의적인 투자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위기에 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지금 YL그룹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기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조건이라면? 정윤이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황 회장님이 보유하신 자녀 지분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도 일정 부분 이양받아야 하고요.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0억이면 정말 그 정도로 투자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자본력이 충분합니다. 정윤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YL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경영 방식은 저희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황기찬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윤이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셨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김도희 사건이나 기타 이슈들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희라는 이름이 나오자 황기찬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윤이는 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정윤이는 황기찬이 김도희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네. 투자 후 즉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황기찬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윤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속으로 딸을 생각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계약이 완료되자 정윤이가 말했습니다. 투자금은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곳에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기찬은 기뻐하며 카페를 나갔지만 자신이 완전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윤이는 황기찬을 다시 불러내어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황기찬의 탐욕을 더욱 자극하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저희 본사에서 추가 투자 승인이 났습니다. 정윤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추가 투자요? 황기찬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2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겠지만요.
황기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억이라니.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아시아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정윤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황 회장님께는 고액의 자물료를 지급하고 YL그룹 재건 후에는 지분을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황기찬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200억이라는 거액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재건 후에 정말 지분을 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할 수 있어요. 정윤희가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전문 용어들이라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가 투자해서 회사를 살리고 안정화되면 다시 황 회장님께 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정윤희의 설명에 황기찬은 안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윤희는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은 황기찬이 다시는 경영권을 되찾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회사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시려는 건가요? 황기찬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YL그룹 같은 기업은 위기만 극복하면 큰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정윤희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서명해 주시면 내일부터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윤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황 회장님. 이제 YL그룹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윤희는 황기찬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거야. 계약이 완료된 후 정윤희는 화장실에서 딸 김도희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드디어 복수를 시작했어.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마한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사진 속 김도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수의 완성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분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황기찬은 YB인터내셔널 사무실로 투자금 입금 확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윤 대표님, 투자금이 들어온 건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기찬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윤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황기찬 씨,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진실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윤희는 가방에서 김도희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건 왜 갑자기? 제 딸입니다. 김도희라는 이름이죠. 황기찬은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당신과 강세리가 죽음으로 몰고 간 제 딸이에요. 정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당신은? 정윤희입니다. 김도희의 어머니이자 당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 사람이죠. 황기찬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투자는? YB인터내셔널은? 모두 가짜예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거죠. 이때 김도윤과 강재인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도윤 씨까지. 모두 한패였군요. 황기찬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피해자들이에요.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럴 수는 없어. 계약서가 있잖아. 황기찬이 발악했습니다. 계약서 읽어보셨나요? 정윤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황기찬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군요.
당연하죠. 복수는 신중하고 완벽해야 하니까요. 정윤이가 딸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황기찬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윤이는 그를 막았습니다. 용서? 제 딸이 죽어갈 때 용서를 구했나요? 김도윤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황기찬, 이제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 가족도, 돈도, 지위도 모든 걸 잃었어. 황기찬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윤이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들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의 가슴에는 딸을 잃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딸을 되돌려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기찬, 이제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황기찬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황기찬과 노숙자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사위였던 황기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기찬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숙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황기찬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골판지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신경 쓸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노숙자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지 뭐. 황기찬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노숙자는 아들의 원망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노숙자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어서? 뭘로?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전과자인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황기찬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호성, 정윤이, 강재인. 황기찬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생각도 하지 마. 노숙자가 아들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복수를 해? 그래도 기회가 오면. 기회는 무슨? 우리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해. 실제로 그들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찬아, 우리 복지관에라도 가서 도움을 요청해볼까? 복지관이라니. 우리가 그런 곳에 가야 해? 황기찬이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 살아야 복수든 뭐든 하지. 노숙자의 현실적인 말에 황기찬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황기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황기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노숙자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황기찬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노숙자는 아들의 사과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찬아,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네가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 기찬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나이든 노숙자와 전과자가 된 황기찬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다시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누우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기찬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노숙자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몰락의 끝에서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